종로구 뒷골목 한쪽 귀퉁이에 자리 잡은 낡은 2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는 손글씨로 정성껏 써내려간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제니스 탐정사무소. 세월의 빛바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외벽 아래로 빗물이 가늘게 흘러내렸고, 옆에 붙은 봉수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가 비냄새와 뒤섞여 골목 전체를 적셨다. 오후 4시. 사무소 안에서는 보리차 주전자가 느릿하게 김을 올리고 있었다. 나복실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사이로 비에 젖은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넉넉하고 푸근한 체구의 수수한 니트 차림의 이 중년 여성은 부산에서 상경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 사립 탐정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이 허름한 사무소를 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농사와 한우 축산으로 모아 남긴 유산이 미천이었다. 최첨단 기법 따위는 없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따뜻한 직관과 살아온 세월이 준 끈기가 이 사무소의 진짜 무기였다. 마주 놓인 나무 책상 건너편에서 구은철이 서류철을 정리하고 있었다. 큰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나는 마른 체구의 청년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근무한 분석화학 전문가. 치밀하고 사교성이 좋으며 담력이 강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났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성실하고 근면했으며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이 뼈 깊은 곳에 서려 있었다. 벽에는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과수 근무 시절의 상장이 액자에 담겨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구은철이 수화기를 들었다. 잠시 듣더니 얼굴빛이 변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가 나복실에게 말했다. 소장님, 서초동 현대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답니다. 의뢰인이 급히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복실이 보리차 잔을 내려놓았다. 사건이 찾아온 것이었다. 30분 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29이라고 했지만 두 눈이 너무 깊이 패여 35은 넘어 보였다. 이름은 한소영. 양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복실이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내밀었다. 한소영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한정훈 오빠요. 경찰은 자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정훈, 서초동에 거주하는 42세의 사업가, IT 벤처기업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로 1998년 외환위기 한복판에서도 회사를 살려낸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가 오늘 아침 자택 서재에서 청산가리를 복용한 채 숨진 것으로 발견되었다. 책상 위에는 유서가 있었다. 경찰은 사인을 자살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한소영이 말을 이었다. 오빠는 자살할 사람이 아닙니다. 3일 전에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살할 사람이 무슨 계약 이야기를 합니까? 나복실은 한소영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울지 않았다. 울기에는 분노가 너무 컸다. 진심이었다. 나복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맞겠습니다. 한소영이 나간 뒤 구은철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소장님, 청산가리면 국과수 부검 결과가 관건입니다. 제가 옛 동료한테 연락해 볼까요?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은철 씨, 유서가 있는 자살 사건에 의뢰인이 찾아온 경우 열의 9은 그 직감이 맞았어. 구은철은 미간을 좁혔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 속에 짧은 불빛이 스쳤다. 다음 날 아침, 나복실과 구은철은 서초동 현대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빗줄기가 여전했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강태룡 경감이었다. 현재 경찰 수사과장인 그는 강철 체력의 소유자로 특수전 전문가이자 무기 전문가였다. 나복실과는 오래된 사이였다. 그의 옆에는 그의 부인인 최애나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의 단아한 미인이었다. 강태룡이 나복실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다. 복실 씨, 이건 내가 봐도 좀 이상해. 현장 사진 보여줄 테니까 들어와. 현장은 보존이 되어 있었다. 서재 내부, 넓은 책상 위에 노트북 하나와 크리스탈 위스키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A사 용지 한 장에 또박또박 인쇄된 유서, 한정훈의 서명이 하단에 있었다. 나복실은 유서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프린터로 출력한 유서, 서명만 자필이었다. 구은철이 고무장갑을 끼고 위스키 잔을 살폈다. 잔 안쪽에 미세한 결정이 남아 있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청산가리를 위스키에 타서 마신 겁니다. 그런데 청산가리는 아몬드 냄새가 납니다. 위스키 향에 묻힐 수 있지만 본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그러면? 구은철이 대답했다.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알면서 마신 것이거나 아니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부어 넣은 것이거나. 강태룡이 끼어들었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어. 위 내용물에 수면제가 있었는지. 근데 문제가 있어. 서재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어. 완벽한 밀실이야. 나복실은 서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창문을 살피고 문틀을 더듬었다. 그리고 문 아래쪽의 좁은 틈새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틈새, 낚싯줄이 통과할 수 있는 폭이에요. 강태룡이 미간을 찌푸렸다. 낚싯줄? 나복실이 말했다. 안에서 잠근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고전적인 트릭이 있어요. 도어 잠금 장치에 낚싯줄을 걸고 문 아래 틈으로 빼낸 다음 바깥에서 당기면 잠금 장치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낚싯줄을 회수하면 흔적이 남지 않아요. 구은철의 눈이 커졌다. 그러면 밀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자살이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강태룡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면 용의자 범위를 좁혀야 하는데 한정훈의 주변 인물 목록을 확보하겠다. 그날 오후 제니스 탐정사무소에 한정훈의 관계자 목록이 팩스로 도착했다. 구은철이 정리한 목록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오진태, 넥스젠 테크놀로지 공동창업자이자 부사장, 한정훈과 대학 동기,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갈등이 있었다. 둘째, 윤서연, 한정훈의 전 부인,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재산 분할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셋째, 박민수, 한정훈의 운전기사 겸 경호원, 7년간 한정훈 곁을 지킨 인물, 사건 당일 밤 한정훈의 아파트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기록이 있다. 넷째, 이재현, 넥스젠 테크놀로지 재무이사.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이 있었으며 한정훈이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다섯째, 한소영, 의뢰인 본인, 한정훈의 이복 여동생으로 한정훈 사망 시 유산 상속인이 된다. 나복실은 목록을 내려놓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모두가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의뢰인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구은철이 말했다. 소장님, 일단 저는 국과수 쪽의 부검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 동료 중에 이 건을 담당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강은실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이혼 소송 건이라면 법률 쪽 정보가 필요해. 강은실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미녀 변호사로 대형 로펌의 대표였다. 전직 판사 출신으로 법 쪽의 인맥이 넓었다. 한소영의 의뢰인이기도 한 이해나의 베프였으며 나복실의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구은철을 향한 마음을 깊이 숨기고 있는 여자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강은실의 로펌 사무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강은실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한정훈과 윤서연의 이혼 소송은 격렬했어. 재산이 300억 규모야. 윤서연 측이 재산 은닉을 주장했고 한정훈 측은 반박했어. 그런데 흥미로운 건 소송 중에 윤서연이 갑자기 합의를 제안했다는 거야. 일주일 전에. 나복실이 물었다. 합의 조건이 뭐였는데? 강은실이 서류를 넘겼다. 윤서연이 재산의 40%를 가져가는 조건이었어. 한정훈이 그걸 받아들였고 합의서 서명이 사건 당일 오전에 이루어졌어. 나복실의 눈이 가늘어졌다. 합의가 성립된 날 밤에 죽었다고? 그러면 윤서연 입장에서는 한정훈이 죽으면 오히려 손해야. 합의서 효력이 소멸되고 유산 상속 문제로 넘어가니까. 강은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윤서연은 이미 전 부인이니까 유산 상속에서 빠져. 합의 후 한정훈이 살아있어야 윤서연한테 유리해. 한 명이 용의선상에서 빠졌다.
나복실은 쌍화차를 주문하며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나복실과 구은철은 넥스젠 테크놀로지 본사를 방문했다. 강남의 번듯한 빌딩 23층. 그러나 외환 위기의 그림자는 이곳에도 드리워져 있었다. 복도 곳곳에 빈 책상이 보였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오진태 부사장이 그들을 맞았다. 44세의 건장한 남자로 눈매가 날카롭고 입꼬리가 항상 약간 올라가 있어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코 웃고 있지 않은 인상이었다. 나복실이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한정훈 대표와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진태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대답했다. 분쟁이라고까지 할 건 아닙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요. 외환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조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를 확대할 것인가. 정은이는 투자 확대를 원했고 나는 구조조정을 주장했습니다. 구은철이 물었다. 한정훈 대표가 사망하면 경영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오진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정관상 공동 창업자인 제가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나복실은 오진태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었다. 계산이 있었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구은철이 말했다. 오진태는 동기가 충분합니다. 한정훈이 죽으면 경영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니까요. 나복실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동기만으로는 부족해. 기회와 수단이 있어야 해. 사건 당일 밤 오진태의 알리바이를 확인해봐. 구은철이 수첩에 메모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소장님, 국과수 쪽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습니다. 수면제입니다. 청산가리를 복용하기 전에 이미 수면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복실이 걸음을 멈추었다.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람한테 청산가리를 먹였다. 이건 분명한 타살이야. 구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룡 경감한테 바로 알려야 합니다. 그날 밤 강태룡이 제니스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표정이 심각했다. 복실씨, 큰일이야. 한정훈 사건을 자살로 종결하라는 압력이 위에서 내려왔어. 나복실의 눈이 좁아졌다. 누가? 강태룡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서초서 서장이 직접 지시했어. 부검 결과 수면제 검출은 없었던 걸로 하라고. 사무소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비소에서 들려오던 공구 소리도 멈춰 있었다. 나복실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태룡씨, 그러면 우리가 해야지. 강태룡이 나복실을 바라보았다. 위험해.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닐 수 있어. 나복실이 미소를 지었다. 언제 위험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 구은철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졌다. 그가 말했다. 소장님, 제가 국과수 부검 결과 원본을 확보하겠습니다. 제 동료가 사본을 남겨뒀을 겁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철씨, 조심해. 다음 날 오후 나복실은 나상규를 만났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오빠는 언제나 나복실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서울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나상규가 말했다. 복실아, 한정훈 건이 보통이 아니다. 넥스젠 테크놀로지가 국방부 차세대 통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어. 거기에 돈이 얼마가 오갔는지 모르는 사건이야. 나복실이 물었다. 오빠, 한정훈이 죽으면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 나상규가 커피를 내려놓았다. 오진태가 가져가겠지. 아니, 오진태 뒤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겠지. 나복실의 직감이 반응했다. 뒤에 있는 사람? 나상규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건 내가 더 알아볼게. 조심해라. 나복실은 카페를 나와 길을 걸었다. 비가 그쳐 있었다. 가을 햇살이 길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누군가가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 그 말은 범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날 저녁 구은철이 사무소로 돌아왔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소장님, 부검 결과 원본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졸피뎀 검출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복실이 기다렸다. 구은철이 말을 이었다.
제 동료가 오늘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복실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시간이 없었다. 증거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사무소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박민수. 한정훈의 운전기사 겸 경호원이었다. 4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구은철이 내민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사장님이 죽기 전날 밤에 저한테 봉투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걸 경찰에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자살로 처리한다길래 어디에 가져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복실이 봉투를 받았다. 열었다.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메모지에는 한정훈의 자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으면 이것은 살인이다. 범인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다. 나복실의 손이 멈추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그 말은 한정훈이 자신이 살해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구은철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열렸다.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비자금 장부였다. 국방부 프로젝트 관련 리베이트 내역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금액이 수백억에 달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오진태. 구은철이 안경을 밀어 올렸다. 오진태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군요. 한정훈 대표가 이걸 알고 있었고 감사를 시작한 것이고.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진태한테는 한정훈을 죽일 충분한 동기가 있었어. 이 비자금이 세상에 나오면 감옥행이니까. 그러나 나복실의 직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너무 깔끔했다. 너무 명확했다. 진짜 범인은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나복실은 박민수에게 물었다. 사건 당일 밤 한정훈 대표의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이 누구누구였습니까? 박민수가 기억을 더듬었다. 오후 6시에 오진태 부사장이 왔다가 8시에 나갔습니다. 9시에 이재현 재무이사가 서류를 들고 왔다가 9시 반에 나갔습니다. 10시 이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11시에 퇴근했고 그때 사장님은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박 기사님이 퇴근한 뒤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박민수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현관은 이중 잠금이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사장님과 저뿐입니다. 아,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재현 이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급한 서류 전달을 위해 알려주셨으니까요. 나복실과 구은철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재현. 그날 오후 나복실은 이재현을 만나기 위해 강남의 한 호텔 로비로 향했다. 이재현은 38세의 날씬한 남자로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다. 눈이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으나 그 부드러움 속에 계산이 깔려 있었다. 나복실이 물었다. 사건 당일 밤 9시에 한정훈 대표를 만나셨다고요? 이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산 서류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서재에서 위스키를 드시고 계셨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서류를 전달하고 30분 뒤에 나왔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그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장님 서재 책상 위에 두고 왔습니다. 나복실은 기억했다. 현장에 서류 따위는 없었다. 노트북과 위스키잔과 유서만 있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현장에 서류는 없었습니다. 이재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두고 왔습니다. 나복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군가가 서류를 가져갔다. 그것은 범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나복실에게 구은철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소장님, 이재현의 금융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강태룡 경감이 비공식으로 입수한 겁니다. 이재현의 개인 계좌로 지난 석 달간 3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출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 유주는? 구은철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이재현이 횡령에 관여한 것은 확실합니다. 나복실은 의자에 깊이 앉았다. 퍼즐의 조각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지만 전체 그림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한정훈이 남긴 메모. 범인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다. 오진태인가? 이재현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가? 그날 밤 나복실은 사무소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보리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옆 정비소의 정봉수가 마감을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정봉수가 멋쩍게 사무소 문을 두드렸다. 소장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나복실이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정봉수가 멋쩍게 웃으며 돌아갔다. 나복실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밀실 트릭, 수면제, 위조된 유서, 사라진 서류, 비자금 장부. 누군가가 매우 치밀하게 이 사건을 설계했다. 나복실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유서, 프린터로 출력한 유서, 서명만 자필. 그 서명은 진짜인가? 만약 진짜라면 한정훈이 의식이 있을 때 서명한 것이다. 그런데 수면제에 의해 의식을 잃었다면 서명은 수면제 복용 전에 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정훈은 자신이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유서라는 것을? 나복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한정훈은 유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다. 다른 문서에 서명한 것이다. 범인이 그 서명 부분만 오려 유서에 붙인 것이다. 나복실이 벌떡 일어났다. 유서를 다시 봐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복실은 강태룡에게 연락했다. 태룡 씨, 유서 원본을 볼 수 있습니까? 강태룡이 대답했다.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아볼게. 김봉규 부장판사한테 부탁해볼까? 그 양반 복실 씨 부탁이면 뭐든 들어줄 사람 아니야. 김봉규 부장판사, 나복실의 오랜 친구이자 강은실과 판사 동기, 나상규와도 잘 아는 사이, 그리고 나복실을 짝사랑하는 남자. 나복실은 그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구은철에게 가 있었으니까. 김봉규가 직접 제니스 탐정사무소를 찾아왔다. 단정한 양복에 부드러운 인상의 40대 남자였다. 그가 나복실에게 유서 원본의 고해상도 복사본을 건넸다. 복실 씨, 이건 정식 절차는 아니니까 조심히 다뤄요. 나복실이 받아들고 확대경으로 살폈다. 구은철이 옆에서 함께 들여다보았다. 구은철이 먼저 발견했다. 소장님, 여기 서명 부분의 용지 질감이 본문과 미세하게 다릅니다. 본문은 일반 A사인데 서명 부분은 약간 더 두꺼운 종이입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접합한 거야. 다른 문서에 서명을 오려서 유서 하단에 붙이고 다시 복사한 것이지. 김봉규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건 문서 위조야. 완전한 타살의 증거지. 나복실이 말했다. 봉규 씨, 고마워요. 이걸로 경찰의 자살 종결을 뒤집을 수 있어요. 김봉규가 미소를 지었다. 나복실이 고마워한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는 구은철을 힐끗 보았다. 구은철은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김봉규의 눈에 미세한 쓸쓸함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날 오후 강태룡이 긴급 연락을 해왔다. 복실 씨, 이재현이 사라졌어. 나복실의 얼굴이 굳었다. 사라졌다고? 강태룡이 말했다.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없고 회사에도 안 나왔어. 구은철이 말했다. 도주한 겁니다. 범인이 이재현이었던 거 아닙니까? 나복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너무 이르게 판단하면 안 돼. 이재현이 도주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건지 확인해야 해. 그 판단은 옳았다. 이틀 뒤 이재현의 시신이 한강 반포대교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익사가 아니었다. 목에 교살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이재현을 죽이고 한강에 버린 것이었다. 두 번째 살인이 벌어진 것이었다. 강태룡이 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석회처럼 굳어 있었다. 이건 연쇄살인이야. 한정훈을 죽인 범인이 이재현도 죽인 거야. 입막음이지. 나복실이 물었다. 이재현의 소지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강태룡이 대답했다. 지갑하고 핸드폰뿐이야. 핸드폰은 물에 잠겨서 데이터 복구가 필요해.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있어. 이재현 주머니에서 넥스젠 테크놀로지 서재 열쇠가 나왔어.
사장실 금고 열쇠야. 나복실의 눈이 빛났다. 금고. 한정훈의 금고에 뭔가 더 있다는 뜻이야. 구은철이 말했다. 소장님, 제가 금고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태룡 경감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나복실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갔다 와. 조심하고. 구은철과 강태룡이 넥스젠 테크놀로지 사장실로 향했다.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다. 국방부 차세대 통신 프로젝트의 비밀 계약서, 리베이트 수령인 명단, 정치인과 군 고위 장교의 이름이 빼곡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상시 개봉할 것. 한정훈. 구은철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한정훈의 자필이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를 죽인 것은 내가 가장 가까이 두었던 사람이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했다. 나의 신뢰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만들었고 나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가져가려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거기서 편지가 끊겨 있었다. 마지막 줄이 찢겨나가 있었다. 구은철이 이를 악물었다. 누군가 이미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강태룡이 금고 주변을 살폈다. 금고 잠금 장치에 흠집이 없었다. 열쇠로 정상적으로 열린 것이었다. 이재현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재현이 먼저 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찢어간 것은 이재현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이재현은 이미 죽었으니까. 구은철이 봉투와 편지를 조심스럽게 비닐백에 넣었다. 소장님한테 가져가겠습니다. 그날 밤 제니스 탐정사무소. 나복실은 편지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찢긴 자리. 깨끗하게 잘린 것이 아니라 급하게 뜯은 흔적이었다. 그 말은 범인이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복실이 말했다. 은철 씨, 이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구은철이 대답했다. 한정훈 본인과 이재현.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열쇠를 복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현이 살아있을 때 열쇠를 빌려 복제했다면 가능합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진태를 다시 만나야겠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오진태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긴박했다. 나 탐정님, 급히 만나야 합니다.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나복실과 구은철은 서둘러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다. 오진태는 로비가 아닌 객실에서 그들을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전의 차분한 계산 고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진태가 말했다. 이재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음은 저입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진태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고 말했다. 비자금 건. 저는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비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이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혐의가 저한테 쏠렸고 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정훈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복실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러면 비자금의 실제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진태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이재현입니다. 이재현이 제 이름을 도용하여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현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현 뒤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재현은 실행자였을 뿐이고 지휘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복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진태가 입을 열려는 순간 호텔 객실의 창문이 깨지면서 무언가가 날아들었다. 강태룡의 직감이 아니었다면 그 순간 누군가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태룡은 이 만남에 대비하여 호텔 주변에 경찰을 배치해 두었다. 날아든 것은 벽돌이었다. 벽돌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입을 열면 죽는다. 오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공포가 그의 입을 닫아버렸다. 나복실은 오진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강태룡에게 부탁하고 사무소로 돌아왔다. 구은철이 물었다. 소장님, 오진태가 말하려던 이름이 뭘까요? 나복실이 쌍화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람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한정훈이 가장 믿었던 사람, 이재현을 조종한 사람, 오진태를 위협하는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이야. 구은철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하나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복실이 기다렸다. 구은철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한정훈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한정훈 본인과 박민수 운전기사와 이재현 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나복실이 눈을 가늘게 떴다. 구은철이 화면을 돌렸다. 사건 당일 밤 11시 45분. 박민수가 퇴근한 지 45분 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소나타입니다. 차량 번호는 여기입니다. 화면에 차량 번호가 떴다. 나복실이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구은철이 계속 말했다. 이 차량의 등록 소유자는 한소영입니다. 의뢰인. 나복실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한소영이 사건 당일 밤에 오빠의 아파트에 갔다? 구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12시 20분에 같은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35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나복실은 보리차를 내려놓았다. 한소영은 의뢰할 때 오빠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3일 전 전화라고 했다. 사건 당일 밤에 아파트에 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구은철이 말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어. 범인이라서 숨긴 거짓말이 있고 다른 이유로 숨긴 거짓말이 있어. 한소영을 다시 만나야 해. 다음 날 한소영이 사무소를 찾아왔다. 나복실은 보리차를 내밀지 않았다. 한소영의 눈이 흔들렸다. 나복실이 단도직입으로 말했다. 한소영 씨, 사건 당일 밤 11시 45분에 오빠 아파트였죠? 한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나복실이 말했다. CCTV입니다. 한소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갔습니다. 오빠한테 급히 할 말이 있어서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오빠는 서재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술을 드신 것 같았어요. 깨우려 했지만 깊이 잠들어 있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소영이 대답했다. 오빠가 알려줬습니다. 이사 왔을 때요? 나복실이 다시 물었다. 서재 문은 열려 있었습니까? 한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려 있었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서재에서 특이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까? 한소영이 생각에 잠겼다. 특이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책상 위에 서류를 쌓아두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노트북과 위스키 잔만 있었습니다. 뭔가 작은 기계 같은 것이 책상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작은 상자 같은 것이요. 나복실의 귀가 번쩍 열렸다. 검은색 작은 상자? 한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크기는 손바닥만 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나복실이 물었다. 왜 이 사실을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제가 의심받을까봐. 오빠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저니까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무서웠습니다. 나복실은 한소영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진심이었다. 공포에 질린 진심이었다. 한소영이 돌아간 뒤 나복실은 구은철에게 말했다. 검은색 작은 상자. 그게 뭘까? 구은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녹음기일 수 있습니다. 나복실의 눈이 번쩍였다. 녹음기. 범인이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다면 한정훈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려 한 것일 수 있어. 아니면 구은철이 나복실의 말을 이어받았다. 아니면 한정훈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해서 특정 시간에 한정훈의 목소리가 재생되도록 한 거죠. 그러면 범인의 알리바이가 성립됩니다.
나복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의 것과 같아. 고전적인 트릭이야. 범인이 한정훈과 대화하는 것을 미리 녹음해 두었다가 타이머로 재생시킨 거야. 그러면 범인은 한정훈이 죽은 뒤에도 한정훈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지. 구은철이 말했다. 그런데 한소영이 보았다는 것은 범인이 녹음기를 회수하기 전에 한소영이 먼저 도착한 것입니다. 범인은 나중에 녹음기를 회수했을 겁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한소영이 나간 뒤에 범인이 다시 들어와서 녹음기를 회수하고 문을 밀실로 위장했다는 거지? 구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후 6시에서 8시, 오진태 방문, 9시에서 9시 반, 이재연 방문, 11시, 박민수 퇴근, 11시 45분에서 12시 20분. 한소영 방문, 12시 20분 이후 범인이 다시 들어와 녹음기를 회수하고 밀실을 만들고 유서를 놓았다. 나복실이 말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한정훈이 수면 상태에 빠진 시간이 언제냐는 거야. 한소영이 갔을 때 이미 잠들어 있었다면 수면제는 11시 45분 이전에 투여된 거야. 박민수가 퇴근한 11시에는 한정훈이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 그 사이 45분 동안 수면제가 작용한 거지. 구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졸피뎀의 발현 시간은 복용 후 15분에서 30분입니다. 11시에 위스키에 수면제가 섞여 있었다면 11시 반쯤에는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누가 위스키에 수면제를 넣었을까? 구은철이 대답했다. 위스키를 따라준 사람이겠죠. 박민수가 퇴근 전에 마지막으로 위스키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닐까요? 나복실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박민수는 한정훈에게서 봉투를 받은 사람이야. 한정훈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증거를 맡긴 사람이야. 박민수가 범인이면 한정훈이 그에게 증거를 맡기겠어? 구은철이 인정했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박민수가 위스키를 가져다 주는 역할이었다면 누군가 박민수 모르게 위스키 병에 미리 수면제를 넣어 놓았을 수 있습니다. 나복실은 그 말에 잠시 멈추었다. 위스키 병 자체에 미리 넣어두었다면 그것은 한정훈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의 소행이다. 그리고 아파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한정훈 본인과 박민수와 이재현과 한소영. 4명이었다. 한정훈은 피해자, 한소영은 진심으로 보였다. 박민수는 봉투를 맡은 사람, 이재현은 이미 죽었다. 나복실이 천천히 말했다. 이재현이야. 이재현이 사전에 위스키에 수면제를 넣어두었어. 9시에 서류를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와서 확인했을 거야. 한정훈이 위스키를 마시는 것을 보고 나간 거야. 구은철이 물었다. 그런데 이재현이 범인이라면 왜 죽었습니까? 나복실이 대답했다. 이재현은 실행자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이재현을 시켜 수면제를 넣게 하고 자신은 12시 이후에 들어와서 청산가리를 투여하고 밀실을 만들고 유서를 놓은 거야. 그리고 이재현은 입막음 당한 거지. 구은철이 안경을 밀어 올렸다. 소장님, 그러면 진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겁니다.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 순간 사무소 전화가 울렸다. 구은철이 받았다. 잠시 듣더니 얼굴이 변했다. 소장님, 오진태가 죽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목매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정훈과 이재현을 죽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3번째 죽음. 나복실은 보리차 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진태의 두려움에 찬 얼굴을 기억했다. 그는 범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말하려다 죽은 것이다. 나복실이 말했다. 이건 자살로 위장한 3번째 살인이야. 누군가 모든 죄를 오진태에게 씌우고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거야. 구은철이 말했다.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오진태의 유서가 있으니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겁니다. 한정훈 살인도 이재현 살인도 모두 오진태의 소행으로. 나복실이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범인은 영원히 빠져나가는 거야. 나복실은 나상규에게 전화했다. 오빠, 오진태가 죽었어.
이건 세 번째 살인이야. 사건을 종결시키면 안 돼. 나상규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복실아, 위에서 종결하라는 압력이 더 세졌다. 국방부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 사건이 커지면 차세대 통신 프로젝트가 터지니까. 나복실이 말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세 사람이 죽었어. 나상규가 한숨을 쉬었다. 시간을 좀 벌어줄게. 하지만 일주일이 한계야. 일주일. 나복실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뿐이었다. 그날 밤 나복실은 사무소에서 혼자 모든 증거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다. 보리차가 세 잔째 식어가고 있었다. 범인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정훈이 남긴 메모. 범인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다. 금고속 편지. 찢겨진 마지막 줄. 녹음기 트릭, 밀실 트릭, 위조된 유서. 세 건의 살인. 수사 방해 압력.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법화학 지식이 있고 현장 조작이 가능하며 증거를 만들고 없앨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나복실의 머릿속에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그리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니야, 설마. 나복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모든 논리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국과수 법화학과 출신, 분석화학 전문가, 청산가리와 졸피뎀의 정확한 용량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밀실 트릭과 문서 위조를 알고 있는 치밀한 사람, 한정훈의 주변 인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부검 결과 원본을 확보한다고 하면서 동료를 접촉한 사람, 금고를 열고 편지의 마지막 줄을 찢어간 사람, CCTV를 확인한다면서 한소영의 방문을 발견한 사람, 모든 수사의 방향을 유도한 사람. 나복실의 손이 떨렸다. 구은철. 나복실은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가슴이 무거웠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다. 이 사람의 날카로운 눈빛과 치밀한 분석과 헌신적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지 오래였다. 하지만 탐정은 진실 앞에서 멈출 수 없었다. 나복실은 처음부터 다시 돌이켜보았다. 구은철은 원래 나복실의 비서로 채용된 것이 아니었다. 강혁이라는 인물이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시킨 것이었다. 강혁, 그 이름을 나복실은 처음부터 깊이 파지 않았다. 왜? 구은철이 유능했기 때문이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강혁은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초기 투자자 명단에 있었다. 나상규가 건네준 자료에 그 이름이 있었다. 나복실은 나상규에게 전화했다. 오빠, 강혁이라는 사람, 넥스젠 투자자 명단에 있는 강혁, 그 사람 정체를 알아봐줘. 나상규가 알겠다고 했다. 2시간 뒤 전화가 왔다. 복실아, 강혁은 가명이야. 본명은 구정철, 구은철의 친형이다. 나복실의 세계가 흔들렸다. 구은철의 친형 구정철이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초기 투자자, 구정철이 구은철을 나복실의 사무소에 심어놓은 것이다. 한정훈이 비자금 감사를 시작하면서 구정철의 투자 내역이 드러날 위험에 처했고 구정철은 한정훈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실행을 동생인 구은철에게 맡겼다. 아니, 구은철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일 수도 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결국 이 길을 선택하게 한 것일 수도 있다. 나복실은 지난 모든 순간을 되짚었다. 구은철이 국과수 동료에게 부검 결과를 확인한다고 했을 때 그는 실제로 동료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 동료를 지방으로 발령나게 만드는데 관여한 것이었다. 부검 결과 원본 사본이라고 가져온 것은 구은철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졸피뎀 검출이라는 정보는 진실이었지만 그것을 가져온 경로는 거짓이었다. 진실을 섞어 거짓을 숨기는 기술. 화자가 범인일 때 사용하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구은철이 금고를 열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의 마지막 줄을 찢어간 뒤였다. 강태룡이 옆에 있었지만 강태룡은 금고 주변을 살피느라 구은철의 손놀림을 보지 못했다. 구은철은 금고를 열기 전에 이미 이재현의 열쇠를 복제하여 먼저 금고를 열었던 것이다.
CCTV를 확인한 것도 구은철이었다. 한소영의 방문 기록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방문 기록을 삭제한 것이었다. 사건 당일 밤 12시 20분 이후 한소영이 떠난 뒤 구은철이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재현이 미리 넣어둔 수면제로 의식을 잃은 한정훈에게 청산가리를 투여했다.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회수했다. 유서를 놓았다. 밀실을 만들고 나왔다. 완벽했다. 그리고 이재현을 교살하여 한강에 버렸다. 오진태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했다. 모든 죄를 오진태에게 씌웠다. 나복실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나복실은 평소처럼 사무소 문을 열었다. 구은철이 이미 와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보리차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나복실이 말했다. 은철 씨, 오늘 저녁에 사람들을 모을 거야. 사건의 진상을 밝힐 거야. 구은철이 돌아보았다. 안경 너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바로 안정되었다. 진상을요? 오진태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나복실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오진태는 범인이 아니야. 구은철이 미간을 좁혔다. 하지만 유서가 있었습니다. 나복실이 말했다. 그 유서도 위조야. 한정훈의 유서와 같은 수법이야. 구은철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알겠습니다. 누구를 부를까요? 나복실이 대답했다. 한소영, 박민수, 강태룡 경감, 강은실 변호사, 김봉규 부장판사, 나상규 오빠, 그리고 은철 씨 당신. 그날 저녁 제니스 탐정사무소는 평소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낡은 나무 책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앉았다. 보리차 대신 물이 놓여 있었다. 나복실은 창가에 서서 모든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나복실이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한정훈 대표 살인 사건의 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옆 정비소의 소리도 오늘따라 잦아들어 있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한정훈 대표는 자살이 아니라 살해당했습니다. 수면제 졸피뎀을 투여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청산가리를 복용당했습니다. 유서는 위조되었습니다. 서재의 밀실은 낚싯줄을 이용한 트릭이었습니다. 한소영이 입을 막았다. 박민수가 주먹을 쥐었다. 나복실이 계속했다. 이재현 재무이사는 한정훈 대표의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사전에 위스키에 수면제를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현은 단독범이 아니었습니다. 이재현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실행자였습니다. 이재현이 입막음당해 살해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강태룡이 물었다. 그러면 진짜 범인은 누구야? 나복실이 한 박자 쉬었다. 오진태 부사장도 범인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려다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유서도 위조입니다. 김봉규가 물었다. 복실씨, 범인이 누구요? 나복실은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서 멈추었다. 한정훈 대표가 남긴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오진태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오랜 친구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정훈 대표가 가장 믿었던 것은 넥스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자체였고 그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이 진짜 범인입니다. 구은철의 안경 너머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나복실이 말했다.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이 사건의 모든 수사를 저와 함께 했고 모든 증거를 저보다 먼저 만지고 모든 정보를 저에게 걸러서 전달했으며 국과수 버퍼학과 전문가로서 독극물의 용량과 작용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CCTV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삭제할 수 있었고 금고를 열면서 결정적 증거의 마지막 줄을 찢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나복실이 말했다. 구은철 씨, 당신입니다. 침묵이 사무소를 뒤덮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다. 구은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안경 너머의 눈이 나복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 속에 놀라움은 없었다. 대신 기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안도에 가까웠다. 한참 뒤에 구은철이 입을 열었다. 어느 시점에서 알아챈 겁니까? 나복실이 대답했다. 오진태가 죽은 밤이야. 오진태를 안전한 곳에 맡기자고 한 것은 은철 씨 당신이었어. 호텔과 방 번호를 정한 것도 당신이었어. 범인이 오진태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해 봤을 때 대답은 하나뿐이었어. 구은철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안경 없는 그의 얼굴은 평소와 전혀 달라 보였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다. 구은철이 말했다. 맞습니다. 제가 한정훈을 죽였습니다. 이재연에게 수면제를 넣게 시킨 것도 저입니다. 이재연을 죽인 것도 저입니다. 오진태를 죽인 것도 저입니다. 강은실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구은철을 향한 숨겨두었던 감정이 무참히 부서지고 있었다. 강태룡이 구은철에게 다가갔다. 수갑을 꺼냈다. 구은철이 말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나복실이 기다렸다. 구은철이 나복실을 바라보았다. 형 때문이 아닙니다. 형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형은 단지 제가 이 사무소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준 것뿐입니다. 한정훈을 죽이기로 한 것은 제 판단입니다. 한정훈이 형의 투자 내역을 파헤치면 형이 감옥에 갑니다. 형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진 유일한 가족입니다. 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구은철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이 배제된 분석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구은철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하나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나복실이 기다렸다. 구은철이 말했다. 소장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조작이 아닙니다. 나복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탐정이었다. 진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은철 씨, 진심이었다면 더 괴로운 거야.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야. 구은철은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강태룡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한소영이 울고 있었다. 박민수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김봉규가 나복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강은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나상규가 여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복실아, 잘했다. 나복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보리차를 한 잔 따랐다. 사건은 끝났다. 구은철은 3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정철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비자금과 국방부 리베이트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로 넘어갔다. 나상규가 그 수사를 지휘했다. 한소영은 오빠의 유산을 받아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경영을 맡았다. 외환 위기 속에서 그녀는 오빠가 꿈꾸었던 회사를 지켜냈다.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재판을 직접 맡지 않았다. 관련인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복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거기 있었다. 강은실은 구은철의 변호를 맡지 않았다. 맡을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한소영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밤마다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다가 문득 구은철의 뿔테 안경이 떠오르면 서류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을 고르곤 했다. 강태룡은 이 사건의 수사 공적으로 승진했다. 최애나가 꽃다발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왔을 때 그는 멋쩍게 웃었다. 제니스 탐정사무소는 그 후에도 서울 변두리 골목 어귀에 그대로 있었다. 간판은 여전히 빛바랬고 옆에서는 정봉수의 정비소에서 공구 소리가 울렸다. 나복실은 비어있는 맞은편 책상을 바라보다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높아지고 있었다. 제니스 탐정사무소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웠다. 나복실은 새 조수를 구해야 했다. 아니, 당분간은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았다.
사건은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사무소 문이 열렸다. 새로운 의뢰인이 들어왔다. 젊은 여자였다. 비에 젖은 코트를 입고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복실은 보리차를 한 잔 따라 내밀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제니스 탐정사무소의 방식이었다. 상처받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마음을 털어놓는 사랑방. 최첨단도 호화로움도 없지만 사람 냄새와 정직함과 끈기로 가득한 공간. 누구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곳. 나복실은 의뢰인의 사연을 들었다. 그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